이제부터 한 달 생활비는 50만 원이야. 그걸로 잘 조절해봐. 박정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이상하게 단단한 벽 같은 것이 느껴졌다. 한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멍하니 그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봉투를 바라보다가 마치 자신이 뭔가 잘못한 아이처럼 손도 대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한주 32, 두 아이의 엄마. 외동딸로 곱게 자라 대학에 가고 자유롭게 연애하고 큰 고민 없이 결혼한 여자. 지금까지 인생에서 가장 무서웠던 일은 할인 끝나기 전에 가방을 못 사는 것이었고 가장 떨렸던 순간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이었다. 그날 남편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월급 통장을 가져갔다. 아니, 회수했다는 표현이 더 맞았다. 마치 오랜 시간 손에 쥐고 있던 열쇠를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빼앗긴 기분이었다. 그날 밤 아이들은 일찍 잠들었고 거실에는 정우가 앉아 조용히 노트북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주는 주방 한쪽에 서서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별 이유도 없이 한참을 그렇게 반복했다. 그녀는 왜인지 숨이 턱턱 막혀왔다. 결국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호 씨,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해? 그는 시선을 화면에서 떼지 않으던 채 말했다. 이게 우리 가족을 위해 더 나은 방법 같아서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로 줄게. 그 외의 건 내가 정리해서 운영할게. 내가 그동안 그렇게 못했어. 질문이 끝나기 무섭게 눈물이 먼저 뚝 떨어졌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 그게 바로 이런 거구나 싶었다. 부끄러움도 억울함도 분노도 함께 뒤섞여 왔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정호의 눈에 떠오른 믿음의 부재였다. 며칠 후 동네 마트에 들른 한주는 장바구니를 들고 계산대에 섰다. 총액은 6300원. 지갑을 열었지만 안에는 사고 돈 1000원 뿐이었다. 카드 없다. 체크카드 한도도 없다. 뒷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거 우유 빼고 과일도 다음에 할게요. 죄송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건을 다시 담고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마치 누군가 앞에서 문을 탁 하고 닫아버리고 자신은 그 안으로 못 들어간 기분. 가족이라는 집의 바깥에 혼자 서 있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평소처럼 조용히 씻고 나온 정호가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다. 그의 눈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한주는 그런 남편을 몰래 지켜보다가 불쑥 물었다. 그동안 나 많이 실망시켰지.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고개를 젓지도 않았다. 그저 노트북 화면을 바라본 채 한마디 했다.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싶었어. 그 말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지금껏 한주는 자신이 자유롭게 살았다고 생각했다. 자기 돈, 자기 시간, 자기 취향. 그러나 지금 정호가 보여준 침묵은 자유를 넘어선 방종이었다는 걸 처음으로 알게 해주었다. 그녀는 그날 밤 서랍 깊숙이 있던 예쁜 가죽 수첩을 꺼내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1일차 우유 사이 800원, 감자 3 200원, 배추김치 6구 500원, 아이들 간식 대신 삶은 고구마, 총합 10돈과 500원. 처음으로 내가 내 돈으로 집안을 채운 날. 연필로 쓴 그 첫 글자는 삐뚤빼뚤했지만 무척 단단했다. 마치 그녀 자신이 다시 한 발짝 가정이라는 공간 안으로 들어가려는 작은 결심처럼. 새벽 2시. 모두가 잠든 시간. 주원은 혼자 안방에 불을 켜고 천천히 옷장 문을 열었다. 두 개의 문이 양옆으로 벌어지자마자 산더미처럼 쌓인 옷가지들이 마치 한꺼번에 쏟아져 내릴 듯 고개를 내밀었다. 바로 앞에 걸린 레이스 원피스는 아직 가격표가 그대로 매달려 있었고 바닥 가까이 접혀 있는 트렌치 코트는 구겨져 먼지가 쌓여 있었다. 그 옆 투명 상자 안에는 구두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붉은색 힐 아이보리 스틸레토, 그리고 금장 로퍼.
몇몇은 아직 포장도 뜯지 않았다. 정우가 한때 농담처럼 했던 말이 떠올랐다. 당신, 이건 다음 생에서 신으려고 사는 거야? 그땐 둘이 함께 웃었다. 정말 웃겼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웃기지 않았다. 그 웃음 뒤에는 누군가의 한숨이 있었음을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주원은 옷장문을 닫고 침대에 걸터 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 샀을까? 기억은 자연스럽게 대학 시절로 되돌아갔다. 그녀는 그때도 항상 화려했다. 매달 초 부모님이 보내준 용돈이 입금되면 친구들보다 먼저 백화점 세일을 훑었고 SNS에 신상 자랑을 올리며 자부심을 느꼈다. 한 번은 그랬다. 마음에 드는 원피스를 보고도 돈이 없어 망설이던 그녀는 헌혈센터를 찾아가 전열 기증을 하고 받은 사례비로 그 옷을 샀다. 그 옷을 입고 짝사랑하던 선배와 저녁을 먹었다. 당시엔 그것이 낭만이라 믿었다. 나는 사랑을 위해서라면 피 한 방울도 아깝지 않아. 친구들과 깔깔 웃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피보다 더 아까운 건 자존심이었다. 결혼 후에도 그 습관은 고쳐지지 않았다. 정호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월급 통장과 결혼 축의금을 주원에게 넘겨주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 우리 집 재무장관은 당신이야. 난 믿어. 그 순간 주원은 마치 대기업의 CFO가 된 듯한 기분이었다.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느꼈고 시장에선 물건 가격을 묻지도 않았다. 마트에서는 카트에 필요한 것보다 예쁜 것들을 담았다. 고급 이유식 수입 분유 유기농 기저귀, 그리고 SNS에서 인플루언서가 추천했다는 장난감들. 우리 애한테 좋은 건 다 해줘야지 라는 명분 뒤엔 사실 남들 눈치와 자기 만족이 숨어 있었다. 이거 다 있잖아. 또 사면 어디 둘 거야? 정호가 조심스럽게 말할 때마다 주원은 오히려 화가 났다. 왜 우리 생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돈 쓰는 건데 왜 잔소리야? 그렇게 그녀는 남편의 조언을 매번 제약이나 간섭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점점 정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다. 침묵. 그게 가장 무서운 징조라는 것을 주원은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날 밤 주원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옆자리에 아무도 없었다. 정호는 이미 다른 방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의 등을 보고 있자니 벽처럼 멀게 느껴졌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그가 지친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었다. 그녀는 돈을 쓰는 아내가 아니라 말이 안 통하는 아내가 되어가고 있었다. 지금 내가 바보처럼 느껴져. 그녀는 입속으로 혼잣말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쇼핑몰이 아니라 서랍 속에서 수첩을 꺼냈다. 그날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적혔다. 사치보다 더 무서운 건 무관심이었다. 이모, 엄마, 왜 오늘 또 안 웃어요? 아침 식탁에서 나은이가 물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주원의 손이 멈췄다. 아이는 모른다. 엄마가 왜 요즘 아무 말도 없고 왜 자꾸 한숨만 쉬는지. 하지만 아이의 눈은 그 어떤 어른보다 정직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주원아, 오늘 유라 좀 보고 와라. 너희 정호가 요즘 그것 때문에 더 말이 없어. 유라 언니요. 그래? 종합병원 내과병동 A동 303호. 네가 한번 다녀오는 게 좋겠다. 주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사실 그녀는 유라를 불편해했다. 항상 단정한 차림 딱 떨어지는 말투 감정이 읽히지 않는 눈빛. 같은 밥을 먹으면서도 거리감이 느껴졌고 형식적인 인사만 건네는 관계였다. 병원으로 가는 길, 주원은 평소보다 조용한 거리를 걸었다. 손에는 사온 과일 바구니와 고급 참치죽,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불편함이 담겨 있었다. 아직도 선명한 남편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이게 가족을 위한 방법이야. 그 문장 속에 숨어있는 수많은 의미들. 그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그녀는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었다. 하얀 침대 위에 누운 유라는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다. 볼살은 빠져 있고 눈밑은 퀭했고 입술은 희미하게 갈라져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눈빛은 또렷했고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했다. 언니, 저예요. 주원이요. 작게 말하며 다가가자 유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정우가 오늘 너 온다고 말하더라. 앉아. 짧고 담백한 인사. 주원은 가방을 내려놓고 준비해온 물컵에 정수기 물을 따라 유라에게 건넸다. 짧은 안부 인사, 형식적인 미소, 어색한 침묵. 그런데 10분쯤 지났을까? 유라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주원아, 너랑 나 말 놓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어차피 이제 남은 시간 길지 않을지도 모르잖아.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다. 주원은 반사적으로 되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언니. 유라는 작게 웃으며 병상 옆 서랍을 열더니 작은 흰색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낯익은 회색 ATM 카드와 작은 종이 쪽지가 들어있었다. 이거 정우가 맡긴 거야. 내 남편. 뭐 시천이 주마? 그냥? 금액은 약 1억 2천만 원. 처음엔 몇백만 원이었는데 그 아이가 차곡차곡 모아서 늘려왔더라. 주원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왜? 언니가 가지고 계세요? 유라는 천천히 숨을 내쉬고 말했다. 그 애가 부탁했어.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지만 지금은 관리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대신 맡아줄 수 있어라고. 그 순간 주원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자신이 손에 쥐고 있었던 가족의 재정, 신뢰, 역할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정우의 불안한 선택으로부터 멀어진 결과였다는 걸 깨달았다. 그럼 언니는 그 돈 한 푼도 안 쓴 거예요? 응, 나는 그냥 보관만 했을 뿐이야. 그 애가 모은 돈은 오직 너희 애들 미래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거였어. 조용한 병실, 기계의 알람 소리만이 울렸다. 주원의 눈에서는 말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나 몰랐어요. 정우가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는지. 유라는 마지막으로 카드와 쪽지를 그녀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이걸 주는 건 네가 쓸 수 있어서가 아니야. 이걸 보면서 생각하라고. 지금까지 네가 지켜온 건 돈이 아니라 믿음이었는지. 병실을 나서는 길, 하늘은 흐리고 공기는 차가웠다. 그런데 주원은 그 어느 때보다 마음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걸 느꼈다. 부끄러움 후에, 그리고 처음으로 느낀 가족이라는 무게. 그녀는 손에 꼭 쥐고 있는 봉투를 내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지켜야 할 건 이제부터야.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주원은 일부러 지하철 대신 걸어갔다. 서울의 10월 하늘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서늘한 바람 속에서 조금씩 정돈되어 가는 것 같았다. 손에 들고 있는 작은 흰 봉투, 그 안에 카드와 쪽지는 무겁지도 않았지만 그녀의 삶 전체를 다시 짜야 한다는 무언의 책임감을 담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아이들은 이미 잠들었고 남편 정호는 거실에 앉아 조용히 독서를 하고 있었다. 주원은 그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서랍 속에서 예전에 사두고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가계부 노트를 꺼냈다. 표지에는 금박으로 스마트 라이프라고 적혀 있었지만 지금의 그녀는 그저 진심이 필요할 뿐이었다. 그녀는 작은 글씨로 날짜를 적고 하루의 지출을 천천히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우유 자태의 퇴비번, 감자삼 200원, 애들 간식용 고구마 6구 500원, 교통비 우건건원, 총합 시민 500원. 딱히 아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적으니까 뭔가 달라 보이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펜을 내려놓았다. 지금까지 그녀에게 돈은 채우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지키는 것으로 의미가 바뀌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주원은 평소처럼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정호의 점심 도시락도 준비했다. 그동안은 배달의 앱과 간편식에 의존하던 그녀가 직접 손질한 채소로 된장국을 끓이고 계란을 부치고 미역줄기 볶음을 싸는 손길 속에는 오랜 부끄러움과 작지만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아침 식탁에 앉은 정호는 도시락을 보고 눈을 깜빡였다. 무언가 묻고 싶은 듯 했지만
그는 말없이 수저를 들었다. 주원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살짝 웃으며 말했다. 오늘 미역줄기 너무 짜진 않았을까? 정호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말했다. 괜찮아? 맛있어. 그 한마디가 그녀의 어깨를 눈에 띄게 내려앉게 했다. 아직은 멀었지만 뭔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확신이 생긴 순간이었다. 그날 오후 주원은 나은이를 데리고 근처 문구점에 갔다. 딸아이는 유리 진열장 속에 노래하는 인형을 보자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엄마 저거 엘사 인형이야. 진짜 노래 나와. 예전 같으면 주원은 망설이지 않고 결제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말했다. 정말 갖고 싶어. 그럼 우리 같이 모아보자. 엄마랑 약속 하나 하자. 매일 간식비 조금씩 아껴서 모으면 어느 날엔가 우리가 그 인형 살 수 있을 거야. 진짜. 엘사를 사는 것도 멋지지만 엘사를 위해 기다리는 마음도 멋진 거야. 나은이는 입을 삐죽 내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고개 끄덕임은 주원의 마음을 찡하게 만들었다. 며칠 후 나은이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1,000원을 꺼내와서 말했다. 엄마 오늘 간식 안 사 먹고 집에 와서 먹었어. 이거 모으는 거야. 그래 그럼 엄마가 이 돈을 우리 가족 저금통에 넣을게. 주원은 거실 한쪽에 작은 유리병을 가져다 놓았다. 병에는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적었다. 함께 모은 시간, 함께 쓰는 마음. 하루하루 주원은 조금씩 변했다. 이제는 카페에서 비싼 커피를 사기보다 집에서 드립 커피를 내렸고 옷가게 앞을 지나칠 때면 쇼윈도 안에 할인 태그가 보여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 대신 장바구니 안에는 애들 과일과 채소,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을 작은 국화꽃 한 송이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게 되었다. 절제는 고통이 아니라 따뜻한 자유라는 것을. 그날 밤 정호가 조용히 물었다. 요즘 왜 갑자기 바뀐 거야? 주원은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병원에서 유라 언니가 그러더라. 사랑도 돈도 삶도 결국은 지키는 힘이 더 중요하다고.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가계부를 힐끔 보았다. 그 안에는 수많은 작은 숫자들이 적혀 있었지만 그 모든 숫자들은 단 하나의 의미로 모였다. 사랑하고 있으니까 나는 배우고 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평범한 일상이었다. 아침 햇살은 부엌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왔고 주원은 앞치마를 두른 채 애호박을 얇게 썰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가계부를 쓰고 있었고 유리병 저금통에는 작은 동전들이 하나둘 채워지고 있었다. 아이들은 교복 차림으로 밥을 먹으며 서로를 놀리고 있었고 정호는 늘 그렇듯 조용히 신문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의 공기는 어딘가 달랐다. 정호가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말없이 서랍 쪽으로 가서 작은 지갑 하나를 꺼냈다. 그가 돌아와 주원 앞에 그것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 안엔 은사액으로 빛나는 ATM 카드 한 장. 낯설지 않은 그 카드 예전에 주원에게서 회수했던 바로 그 월급 통장이었다. 이게 왜? 주원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자 치어 정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우리가 결혼한 날이야.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 말 한마디에 수많은 감정이 밀려왔다. 그동안의 눈물, 후회 다짐, 그리고 오늘까지의 변화. 모두가 이 순간을 향해 흘러왔다는 걸 주원은 본능처럼 느낄 수 있었다. 정말 나한테 다시 맡기는 거야.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처음에 그걸 맡겼을 땐 기대가 컸어. 하지만 점점 기대보다 걱정이 더 많아졌고 그래서 물러났어. 그의 말은 가시처럼 꽂혔다. 하지만 그 말엔 원망이 아닌 고백이 담겨 있었다. 근데 요즘 네가 달라졌다는 게 느껴져.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졌어. 그게 정말 고마워. 주원은 카드를 손에 쥐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카드 한 장이 자신에게서 모든 자존심을 앗아간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 카드가 신뢰를 회복하는 증표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호 씨, 무섭지 않아? 내가 또 잘못하면 어떡해? 정호는 웃었다.
그 미소는 오래전 두 사람이 연애하던 시절 카페 창가에서 나눈 미소와 닮아 있었다. 그런 걱정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지. 근데 지금은 믿어볼 만해. 지금의 널 보면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해졌거든. 그날 저녁 주원은 오래간만에 한가로이 창가에 앉아 자신이 직접 끓인 생강차를 마셨다. 책상 옆엔 가계부와 함께 놓인 은색 카드가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건 다시 얻은 권한이 아니라 돌아온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책임이야. 그녀는 비로소 알았다. 진짜 사랑은 화려한 말이나 선물이 아니라 서로를 믿어주는 그 조용한 시선 한 줄기라는 걸. 며칠 뒤 나은이가 또 저금통에 1,000원을 넣으며 말했다. 엄마, 우리 엘사 인형 언제 사? 주원은 딸아이를 안아주며 말했다. 조금만 더 모으면 돼. 근데 엄마가 더 기쁜 건 우리 나은이가 기다릴 줄 안다는 거야. 아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기다리는 게 왜 좋아? 주원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소중한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날 밤 정호는 주원의 가계부를 슬쩍 들춰보다가 무언가 발견한 듯 페이지 중간을 손으로 넘겼다. 그 안에 작게 적힌 글귀 하나가 있었다. 사랑을 배운다는 건 지갑보다 마음을 먼저 여는 연습이다. 정호는 그 글을 조용히 읽고 책을 덮었다. 그리고 자신의 옆에 앉은 주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잘하고 있어. 정말. 박정호 과장님 지금 회의 중 쓰러지셔서 현재 응급조치 중입니다. 그날 오후 3시 47분. 주원은 마트에서 할인 유정란을 고르던 중이었다. 갑자기 걸려온 회사 전화.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계란팩이 바닥에 떨어졌다. 속이 울렁거렸다. 귀에선 웅궁거리는 소리만 들렸고 눈앞이 하얘졌다.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혹시 보호자 되시나요? 네, 제가 아내예요. 어디로 가면 되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한 후 그녀는 장바구니를 그대로 두고 달리기 시작했다. 그날의 하늘은 이상하리만큼 맑았다. 하지만 주원의 마음속은 폭우가 쏟아지는 듯 혼란스러웠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정호는 응급실 안에서 수액을 맞고 있었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일시적 쇼크라고 설명했다. 혈압이 심하게 떨어졌습니다. 휴식이 필요해요. 가능하면 당분간 업무를 중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에 주원은 고개를 숙였다. 이 모든 게 결국 내 몫이었다. 병실 안정호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누렇게 떴고 손등에는 수액줄이 연결되어 있었다. 주원은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거칠고 차가웠다.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그녀는 귓가에 속삭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눈만 천천히 떴다. 눈빛이 멍했지만 그녀를 알아봤다. 왔어. 당연하지. 왜 이제 말해? 왜 나한테 숨겨? 정호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그냥 네가 잘하고 있어서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퇴원 후 정호는 당분간 회사에 가지 않기로 했다. 주원은 즉시 집안 구조를 바꿨다. 하루 3끼 직접 요리하고 청소도 직접 하며 아이들 학교 일정까지 정리했다. 남편이 방해받지 않도록 조용히 환경을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주원이 정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제 당신이 쉬어줘도 괜찮아. 이번엔 내가 지킬 차례니까. 정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엔 믿음과 놀람이 함께 담겨 있었다. 며칠 후 주원은 집안 예산을 다시 짰다. 그녀는 유리병 저금통을 꺼내 안에 들어있는 74,000원을 꺼내 세기 시작했다. 이 돈으로는 뭐 살 수 있을까? 그녀는 웃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계산기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 그 돈은 단지 돈이 아니었다. 그동안의 변화, 노력, 책임,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자고 난 후 정호는 조용히 말했다. 주원아, 사실은 좀 무서웠어. 무엇이? 내가 이젠 돈을 많이 벌지 못하게 되면 당신이 나를 덜 사랑할까 봐. 그 말에 주원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나는 당신이 돈을 많이 벌어서 결혼한 게 아니야.
그땐 당신이 내 손을 꼭 잡아줬고 지금은 내가 그 손을 꼭 잡아줄 차례야. 정호는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 말보다 더 강한 무언의 약속이 맺어졌다. 다시는 혼자 아파하지 않기로, 다시는 서로에게 등 돌리지 않기로, 여보, 우리 어디라도 다녀올까? 어느 토요일 아침 주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정호는 의외라는 듯 그녀를 바라봤다. 여행, 응, 멀리는 아니고 그냥 바람이라도 좀 쐬자. 아이들도 집에만 있어서 좀 답답해하고. 정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예산은 주원은 유리병을 꺼내며 말했다. 이번엔 이걸로. 우리 가족 저금통 기억나지? 지금까지 모은 돈으로 한번 가보자. 두 사람이 함께 동전을 세기 시작했다. 1,000원, 500원, 100원짜리까지 꼼꼼히. 총액은 8이시 500원. 이 정도면 기차 타고 교회 정도는 가능할까? 정호가 웃으며 말했다. 글쎄, 밥은 도시락 싸가고 입장료 없는 데로 가면 가능할지도. 나은이와 민재는 주원이 도시락을 싼다고 하자 두 손을 들고 환호했다. 엄마가 김밥 싸주는 거야? 진짜야? 주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의 눈동자에서 반짝이는 기쁨이 번졌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함께 있어서 가능한 행복이 있다는 걸. 그 다음 날 일찍 일어난 가족은 전철을 타고 교회의 작은 하천공원으로 향했다. 가을 바람은 선선했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도착한 곳엔 얕은 가을이 흐르고 주변엔 억새와 코스모스가 피어 있었다. 벤치 옆에 돗자리를 깔고 도시락을 펼쳤다. 김밥, 계란말이, 삶은 고구마, 오이 무침. 재료는 소박했지만 모두가 웃으며 먹었다. 엄마, 이 김밥 대박 맛있어. 민재가 김밥을 손에 쥐고 말했다. 다음엔 치즈도 더 넣어줘줘. 나은이가 덧붙였다. 정호는 조용히 도시락을 먹으며 주원을 바라봤다. 햇살 속 그녀는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다. 더 꾸미지 않아도 편안했고 말없이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채워졌다. 도시락을 먹은 뒤 네 사람은 함께 산책을 했다. 나무 그늘 아래를 걸으며 나은이는 돌멩이를 모았고 민재는 정호의 손을 잡고 구불구불한 오솔길을 뛰어다녔다. 주원은 뒤에서 천천히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찰칵. 그 화면 속엔 작지만 완벽한 가족의 순간이 담겨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은이가 졸린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 오늘 진짜 행복했어. 그래, 뭐가 제일 좋았어. 김밥이랑 아빠랑 손잡고 걷는 거, 그리고 엄마가 웃었어. 그 말에 주원은 목이 메었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엄마도 행복했어. 진짜 많이. 그날 밤 가계부의 한 페이지에 주원은 이렇게 적었다. 8시 500원. 네, 식구가 나란히 웃은 하루. 인생에서 가장 저렴하지만 가장 값진 여행. 그리고 작은 글씨로 하나 더 덧붙였다. 행복은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 그날 아침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다. 유라 언니, 주원아 오늘 퇴원해. 병원에서 나가는 게 이렇게 떨릴 줄 몰랐어. 짧은 문장이었지만 주원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며 가만히 숨을 들이마셨다.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여 답장을 보냈다. 주원 언니, 내가 데리러 갈게요. 우리 오늘부터 자주 보자요. 유라를 처음 병문안하던 날의 긴장감이 어제 같은데 오늘 그녀는 차 안에 꽃다발과 직접 만든 따뜻한 죽, 그리고 나은이가 직접 접은 종이약 한 마리를 들고 있었다. 엄마, 이거 꼭 언니 줘야 돼요. 기운 날 거예요. 딸아이의 작은 마음이 담긴 선물에 주원의 눈시울이 먼저 붉어졌다. 병실 문이 열리고 유라는 조용히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예전보다 더 말랐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 보였다. 언니. 주원이 조용히 다가가 인사를 하자 유라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맞구나. 근데 너 얼굴 더 부드러워졌다. 그쪽도요. 둘은 동시에 웃었다. 어색함은 남아있었지만
그 어색함마저 서로의 눈빛 안에서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나오는 길 주원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언니, 혹시 저한테 예전엔 좀 서운했던 거 있어요? 유라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조용히 대답했다. 있었어. 솔직히 정우가 널 힘들어할 때마다 왜 너는 모르는 척할까? 왜 너만 행복한 얼굴일까? 그게 많이 답답했어. 주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에 걸린 감정 덩어리가 쉽게 내려가지 않았다. 유라는 말을 이었다. 근데 병원에 있으면서 느꼈어. 세상에 완벽한 아내도 완벽한 가족도 없더라. 그저 느리게라도 바뀌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진짜 가족이더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둘은 오랜만에 카페에 들렀다.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주원은 한참을 말없이 컵을 돌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언니 나 진짜 고마워요. 고맙긴. 너 잘하고 있어. 정호도 요즘 웃음 많아졌고 아이들도 밝아졌고. 근데 나 아직도 무서워요. 혹시 내가 또 실수하면 다시 무너질까봐. 유라는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괜찮아. 실수해도 돼. 다만 그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만 잃지 마. 그날 저녁 유라는 주원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 된장찌개에 김치전 멸치볶음.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유라는 첫 숟가락을 뜨고 눈을 감았다. 이 맛, 엄마가 해주시던 그 맛 같다. 주원은 놀라서 물었다. 진짜요? 응, 근데 이상하지. 너랑 나는 진짜 가족은 아닌데 지금은 엄마 밥처럼 따뜻하네. 식사 후 아이들이 유에게 달려와 앉았다. 나은이는 종이학을 꺼내 보여주며 말했다. 이거요. 엄마랑 저랑 만든 거예요. 이건 건강학이에요. 이거 있으면 아프지 않대요. 유라는 눈을 감고 조용히 학을 받아들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평생 간직할게. 그날 밤 주원은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가족이란 건 같은 피보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마지막 줄 조용히 덧붙였다. 이제 유라는 나의 언니이다. 혈연보다 더 깊은 마음으로 맺어진 주원아 나 다음 주부터 복직할 것 같아. 저녁 식탁 앞에서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식사 도중이었지만 그 말에 숟가락을 들고 있던 주원의 손이 살짝 멈췄다. 놀란 눈빛, 그리고 그 안에 살짝 스친 걱정. 몸은 괜찮아. 아직 무리하면 안 되는 거 아냐. 정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은 좀 편안해졌어. 이젠 네가 있으니까. 그 짧은 문장 속에 담긴 신뢰는 그동안 주원이 쌓아온 변화의 결실처럼 느껴졌다. 며칠 후 정우가 출근하는 날 아침. 주원은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쌌다. 김치볶음밥과 계란말이, 그리고 사과 반쪽. 별다른 재료는 없었지만 도시락을 닫는 손길엔 마치 출근하는 아이를 보내는 엄마 같은 마음이 담겨 있었다. 오늘도 천천히 무리하지 말고, 쉬는 시간엔 꼭 스트레칭도 하고. 알았어. 우리 주부님이 이렇게 꼼꼼한 분인 줄 몰랐네. 정우가 장난스레 말하자 주원은 웃으며 도시락 가방을 들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젠 나도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정우가 출근한 뒤 집은 오랜만에 조용했다. 아이들은 유치원과 학교에 갔고 주원은 조용히 책상에 앉았다. 모니터를 켜고 익숙지 않은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였다. 며칠 전 그녀는 온라인 재택 근무 사이트에서 데이터 입력 알바 공고를 발견하고 지원했다. 그녀가 한동안 고민했던 일,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혹시 가족 일에 소홀해지면 어쩌지?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느껴졌다. 누군가에게 기댄 삶이 아니라 함께 걷는 삶을 원했기 때문. 첫 업무는 간단한 문서 정리. 자판을 누르는 손끝이 서툴렀지만 그 안엔 새로이 피어난 자신감이라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오후 3시, 아이들이 돌아오기 전 그녀는 잠시 거실에 앉아 가계부를 펼쳤다. 몇 달 전과 달리 이제는 페이지마다 의미 있는 지출이 정돈되어 있었다. 일, 치읓 식비,
7,000원, 아이 간식 1,000원, 유라 언니 병원비 보탬 50,000원, 총합 73,000원. 오늘도 쓸모있는 하루. 그녀는 펜을 놓고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때 마침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 앞엔 정호가 서 있었다. 생각보다 일찍 퇴근한 듯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이게 뭐야? 첫 출근 선물. 그는 꽃다발을 주며 말했다. 덕분에 편하게 하루 보냈어. 그리고 너도 오늘 일했다며 우리 둘 다 첫발 뗀 날이니까 축하해야지. 주원은 꽃다발을 받아들며 눈가가 붉어졌다. 이렇게 따뜻한 축하는 처음이야. 그날 저녁 아이들과 함께 식사한 후 식탁 한켠에 앉은 정호가 조용히 말했다. 주원아, 이제 우리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 주원은 고개를 갸웃했다. 우린 원래 가족이었잖아. 아니, 전엔 가족이 역할이었다면 지금은 가족이 선택이 된 것 같아. 하루하루 함께 하겠다고 서로가 서로를 선택하는 그런 느낌. 그 말에 주원은 조용히 그의 손 위에 손을 얹었다. 서로의 손등이 겹쳐지고 작은 온기가 흘렀다. 부부가 되었다고 해서 처음부터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었다. 그들은 수많은 불평과 오해 침묵과 눈물의 계절을 지나 드디어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법을 배웠다. 그날 밤 주원은 마지막으로 가계부에 이렇게 적었다. 우리의 가정이란 함께 회복하고 함께 성장하는 작은 공동체. 그리고 나는 그 일부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상 받았어요. 나은이가 교실에서 달려나오며 외쳤다. 작은 손에는 색칠한 그림이 붙어있는 상장이 들려 있었다. 가장 따뜻한 말투상, 선생님의 사인이 예쁘게 적혀 있었다. 주원은 상장을 조심히 받아들고 아이를 꼭 안았다.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 나은이의 뺨이 따뜻하게 붉어졌고 뒤따라 나온 하진도 그 모습을 보고 씩 웃었다. 저녁 무렵 주원은 거실 한편에서 책장을 정리하다가 예전에 쓰던 일기장을 발견했다.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모든 게 무너져 내린 줄만 알았던 그 시절. 그녀는 천천히 한 장 한 장 넘기며 지나간 감정들을 다시 껴안았다. 그 순간 거실 문이 열리고 유라 언니가 들어섰다. 한 손엔 케이크, 다른 손엔 작은 종이 상자. 이사 기념 선물이야. 우리 이제 같은 아파트 단지 주민이니까. 진짜 이사 온 거예요. 응, 이제 가끔 너희 집에 밥 얻어먹으러 올 거야.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고 주원은 작은 감탄과 함께 말했다. 우리 진짜 가족 됐네요. 다음날 주원은 작은 발표회에 섰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엄마들을 위한 경험 나눔 강좌가 열린 것이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들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야 내가 누구인지 고민하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살다 보니 제 이름이 지워지는 느낌이었죠. 강연을 듣던 엄마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아이도 가족도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요. 그녀는 가만히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이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저만의 일과 시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돌아보면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정호는 소파에 앉아 주원의 손을 잡았다. 오늘 강연 나도 보고 싶었어. 아직 어색해서. 다음엔 꼭 와요. 근데 말이야, 그렇게 멋진 아내랑 같이 사는 사람이 누군지 자랑하고 싶더라고. 주원은 조용히 웃었다. 이젠 그의 말이 빈말이 아닌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며칠 뒤 가족 모두가 참여한 작은 마을 벼룩시장. 주원은 아이들과 함께 부스를 열고 작은 손으로 만든 목공예품과 직접 구운 쿠키를 팔았다. 엄마 이거 진짜 팔려요? 하진이 물었고 주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람들은 정성이 담긴 걸 가장 좋아한단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진이 물었다. 엄마는 나중에 뭐가 되고 싶었어요? 그 질문에 주원은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다. 엄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누군가 울고 있을 때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
하진은 조용히 엄마의 손을 잡았다. 그럼 엄마는 지금 벌써 그렇게 된 거네요. 그날 밤 주원은 마지막으로 일기장을 꺼내 조용히 한 줄을 적었다. 나는 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그 삶이 내 아이들에게 따뜻한 기억이 되길 바란다. 창밖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주방에선 유자차 향이 은은하게 퍼졌다.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처럼 말했다. 잘했어 주원아. 너는 끝내 너 자신이 되었어. 이야기의 메시지. 가족이란 단지 같은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선택이다. 주원의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말해준다. 당신도 오늘부터 당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도 된다고.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인사.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허구일지 모르지만 주원의 감정과 선택, 망설임과 용기는 우리 곁에 수많은 사람들, 어쩌면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당신도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못한 채 조용히 눈물 흘려본 적 있나요? 혹은 누구의 엄마이자 아내 딸로 살아가며 나라는 이름을 잠시 잊고 살았던 적은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혹은 지금도 비슷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더 따뜻해질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소중한 사람들과 공유해 주신다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함께 걸어가는 이 밤, 다정하고 조용한 이야기로 곁에 머무를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